음악과 함께 시작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친절과 정의를 목청 높여 외치는 사람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바꿀 용기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도덕에 대해 가장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적게 행동하고 친절을 이야기하면서도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일에는 인색하며 정의를 설파하면서도 진정한 위험 앞에서는 가장 먼저 도망치는 모습을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주 냉철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덕이라는 가면을 쓴 약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짜 예언자들을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떻게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헌옷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 학교, 텔레비전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반복할 뿐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축대의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양떼가 목자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의 시선이나 눈치라는 문화 속에서 이 가축대의 도덕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빌려온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구속복처럼 작동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 했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사이즈가 다른 신발을 억지로 신는 것과 같습니다. 걸을 수는 있겠지만 발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당신이 이런 가치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기존의 통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가치관이 정말 나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고통의 시험을 견뎌내는지를 보면 됩니다. 당신이 믿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때 어떤 이념을 지키기 위해 친구나 돈 혹은 사회적 지위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인지 아니면 그저 유행에 따른 장식품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짜 미덕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의 첫 신호 앞에서 항상 자신의 신념을 버립니다. 그들은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떠드는 인터넷 운동가와 같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소셜미디어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시물을 끊임없이 올리는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불평등에 대한 온갖 콘텐츠를 공유하고 연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없고 단돈 100원 한 장 기부한 적이 없으며 노숙자와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미덕은 오직 가상 세계에만 존재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스스로를 우월하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진화하고 더 의식 있고 더 인간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설파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자아를 채우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타주의로 위장한 나르시시즘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가벼운 버전의 선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 없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행동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선한 말입니다. 이것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만 실천하는 선함이며 오직 도덕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으로만 기능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우표를 수집하듯 대의명분을 수집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대사회가 이러한 위선자들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갖는 것은 범죄가 되었고 유행을 따르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디서나 목격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 신념 때문이 아니라 좋아요를 받기 위해 대의를 채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원칙이 없습니다. 오직 알고리즘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성을 갖는 것과 유행을 따르는 것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진정성은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유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을 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성찰, 당신의 실수로부터 태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유행을 따를 때 당신의 행동은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현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인격을 갖는 것과 페르소나, 즉 가면을 갖는 것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결점, 한계, 모순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반면 유행을 좇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옹호하다가 내일은 다른 것을 옹호합니다.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적인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없는 배처럼 유행하는 의견의 물결에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당신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이 설파하는 대로 실제로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카메라가 없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삶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흥미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이제 그 거짓말의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은 우리 시대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외모를 팔고 불안감을 수익화하며 자신의 가짜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보다 성공한 가짜 버전이 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이 가면극을 기꺼이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소비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들이 꾸며낸 경험을 통해 대리 만족하며 사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감으로 위장한 현실 도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지점, 바로 사회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도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덕의 탈을 쓴 약자들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들은 선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는 반드시 인스타그램에
그 사실을 계시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동기는 돕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은 인터넷상의 낯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완전히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택합니다. 그들은 과학자처럼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고 댓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비참하지만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소수의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는 정신적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기하며 삽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항상 계산합니다. 이 모든 가면 아래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 두려움이 완전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당신을 심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이라는 집단적 신경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는 배우들만 가득하고 관객은 아무도 없는 연극과 같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삶에 대해 파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무한히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말,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바꾸겠습니까? 영혼회귀라고 불리는 이 아이디어는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정받는데 너무 바빠서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결코 초연되지 않을 연극을 위해 리허설만 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회귀는 종교나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 진정성 있고 의식적으로 살아서 모든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성에 대한 잔인하고도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믿지도 않는 것에 동의했던 그 대화를 안전하다는 이유로 계속하고 있는 그 싫어하는 직업을 몇 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지만 끝낼 용기가 없는 그 관계를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타협의 집합체입니다. 영혼회귀의 질문은 당신이 당신 존재의 진정한 질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편집된 버전이 아니라 비겁함, 부정직함, 평범함의 모든 순간을 포함한 완전한 버전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질문에 진정으로 직면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인생을 낭비했는지 깨닫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마침내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동기를 찾거나 대부분은 더 쉽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하지만 일부는 변화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니체가 역경을 힘으로 전환하기라고 부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 는 식의 값싼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원자재로 사용하여 더 위대한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과 자기 삶의 예술가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극을 겪고 더 강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고통을 연료로 사용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문화를 꽃피워낸 그 위대한 정신력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내려야 하는 의식적이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역경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거나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희생자의 역할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 경험을 사용하여 더 회복력 있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거나. 위대한 예술가들은 항상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작품은 최악의 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가 먼 상태에서도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 깊은 우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그림반 고흐처럼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술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변형시키는 데서 나옵니다. 약자들은 그 반대를 합니다. 그들은 훈장처럼 상처를 수집합니다. 트라우마를 성장하지 않을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심과 동정,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얻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익명의 승자가 되기보다 중요한 희생자가 되기를 선호합니다.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상황 탓으로 실패를 설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문화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모두가 누가 더 많이 고통받았는지, 누가 더 불평할 권리가 있는지, 누가 더 많은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경쟁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으로 주어지는 도착적인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이 희생자로서 자신을 더 많이 식별할수록 당신은 더 희생자가 됩니다. 당신에게 가해진 일에 더 집중할수록 무언가를 할 에너지는 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영원히 과거에 갇히게 하는 정신적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회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미 없는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덕의 탈을 쓴 약자들은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을 5분 동안 실망시키느니 차라리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기준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얻기 힘든 것을 원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낭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위한 자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과시적인 용기가 아니라 실망시킬 용기, 오해받을 용기, 필요할 때 혼자가 될 용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정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 자신에게 낯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나를 내 목표에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더 멀게 하는가? 만약 답이 더 멀게 한다라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년간의 사회적 조건화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착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예라고 말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당신을 보이지 않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편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예라고 말할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생명력, 그저 소비하는 대신 창조하는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이라는 것은 무리를 따르는 것에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을 가져다가 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의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당신은 암묵적으로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에 안주해 있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가 창의성을 질식시키려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창의성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상자 안에 맞추기를, 네모 안에서 생각하기를, 배를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수능주의의 완벽한 기계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서로의 볼품없는 복제품으로 만듭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게시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의견을 가집니다. 마치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보이지 않는 매뉴얼이 있고 모두가 대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획일화는 사회에 치명적입니다. 진보는 아이디어의 다양성, 다른 관점 사이의 건설적인 갈등, 끊임없는 실험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할 때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화로 위장한 정체입니다. 진정한 미덕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좋아요도 받지 못할 때, 심지어 당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미덕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것에 대해 계시하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어떤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노인의 장보기를 돕는 이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일관되며 대가를 치릅니다. 온라인상의 미덕 과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미덕과 과시적인 미덕의 차이는 전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시간, 에너지, 돈, 편안함을 대가로 치릅니다. 후자는 단지 몇 자의 타이핑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오직 공개적인 입장 표명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인 캔슬 컬처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덕으로 위장한 약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감히 다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복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결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창조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헌신합니다. 온라인상의 조리돌림은 자기 인생에서 아무것도 건설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공정하고 비례하며 증거에 기반합니다. 캔슬링은 감정적이고 불균형하며 군중 심리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의식으로 이장한 도덕적 린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을 통해 작동합니다. 아무도 다음 타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행동을 조심합니다.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고 위험한 주제를 피하며 승인된 의견만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협박을 통한 검열입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의 경제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 경쟁, 이기 등 자신의 평범함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르게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적응하기 위해 전문가가 되는 대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규칙을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비범한 사람들은 항상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패턴에 맞지 않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비판받고 거부당했으며 때로는 박해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재성은 항상 동시대인들에게 광기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성은 다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며 다른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부분까지 포함한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포용하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과 미래의 저자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포함하여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당신의 상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으며 당신의 추락은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서 무언가를 지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입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개발하며 어려울 때조차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미덕으로 위장한 약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충동조차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힘의 의지는 더 자고 싶을 때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운동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으로 변형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니체의 가장 오해받는 개념인 위버맨시, 즉 초인으로 이끕니다. 모두가 이것을 우월함,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한계, 두려움, 변명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최악의 버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초인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태어났거나 마법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추기로 결정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저 소비하는 대신 창조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초이는 도착하는 장소가 아니라 걷는 길입니다. 힘들 때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어떤 인정도 가져다주지 않을 때도 성장하고 배우고 개선하려는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이제 당신은 미덕의 탈을 쓴 약자들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은 많이 하고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은 있지만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식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다른 사람이 되기보다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함보다 성장을, 인정보다 진실을, 과시보다 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갱신되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을 버리고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대신 당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많은 인격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운동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결국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거나 당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살아있지도 않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가치를 따르거나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항상 그래왔던 당신으로 머물거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충동이 아니라 성찰에 근거하여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외롭고 오해받을 것임을 알지만 동시에 그것이 무한히 반복해서 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임을 알고 선택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미덕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힘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용기와 지혜